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생명정보공학과 김경현입니다. 오늘 제동 초등학교 교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준비해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주제인 제4세대 가속기와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과학 분야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4세대 가속기를 사용할 때 있어서 제가 하는 연구는 X선을 사용해요. 그 X선은 여기 화면에 나오는 제 마우스가 잘 보이겠죠? 레이저 마우스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70년도에, 그러면 지금부터 무려 한 15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 소위 윌리엄 크룩스라고 하는, 초등학생이어서 영어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중학생 대상이라고 원래는 소개를 받아서 영어도 막 많이 만들었는데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크룩스라고 하는 영국 과학자가 이러한 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크룩스 튜브라 그러거든요. 여기에 이제 양쪽에 음극선과 양극과 음극을 넣어서 강한 전기장을 주면 이 안에 뭔가가 생기는 걸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발견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것을 갖다가 파워를 껐을 때, 그 다음에 파워를 킬 때, 이렇게 보면 여기에 강한 전기장이 흘렀을 때 여기에 이렇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모양을 우리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멀티즈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 멀티즈 크로스를 여기 보이시죠? 이 일종의 쇠 조각인데 여기다 세워놓고 여기다 강한 전기장을 하면 이 크로스에 그림자가 생기는 모습이에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빛을 여기서 뭔가를 찧었는데 이 크로스를 지나서 여기서 그림자가 생겼다는 것은 여기서 뭔가 나갔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나간 게 뭘까 하고 봤더니 이것이 바로 음극선이라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윌리엄 렌트겐이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 거예요. 렌트겐 박사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이분은 음극관을 이용을 해서 크룩스 튜브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특별한 바륨 유도체 금속을 여기다 입혔더니 거기서 이상한 또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냐 하면 자석에도 끌리지 않고 투과력이 너무 높아서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자기 부인인 안나의 손을 찍었더니 뼈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로 그 당시에는 정말 몰랐던, 지금부터 150년 전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 선을 이 렌트겐이라는 사람은 X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엑스레이. 그리고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 엑스레이를 발견했다는 것은 정말 모든 신문에 특별하게 대서특필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튜브를 가지고 1900년대, 60년대까지는 엑스레이 튜브를 이용했어요. 이거는 제가 박사할 때도 엑스레이 튜브를 이용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라이프 타임이 짧고, 튜브는, 그리고 빛의 엑스레이 세기가 약하죠. 사람들은 더 강한 엑스레이를 원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할 때 빛이 밝은 것이 훨씬 더 잘 보이고 더 정확히 볼 수 있거든요.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속기라는 것을 구축을 했는데 가속기로부터 나오는 엑스레이가 매우 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강한 가속기를 그대로 가속기 빛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가속기 빛이 이렇게 사실은 원형으로 움직이는 이런 전자의 움직임에서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이렇게 퍼져서 나오지 않겠어요? 이 퍼진 빛을 갖다가 우리가 이것을 포커싱 하면 할수록 훨씬 더 좋은 소위 하이 브라이트니스, 빛의 세기가 더 좋은 그러한 엑스레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그넷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글러, 그 다음에 언듈레이터 같은 거를 우리가 사용을 해서 더욱더 강한 하이 브라이트니스를 갖고 있는 엑스레이를 사용을 해서, 처음에 우리가 엑스레이 할 때는 대략 한 10의 7승 포톤이 떨어집니다. 세컨드에, 한 1초에. 근데 우리가 가속기를 이용해서 이런 언듈레이터 같은 걸 사용하면 10의 22승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지난 세기 동안 원형 방사광 가속기는 1세대 방사광 가속기, 2세대, 3세대, 4세대 방사광 가속기의 의미는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퍼져서 나오는 것을 점점 우리가 포커싱을 할 수 있는, 그러므로 해가지고 브라이트니스를 더욱더 크게 하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포항 가속기는 3세대 방사능 가속기에 속하고요. 이러한 그 가속기의 진화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제가 또 강조드릴 수 있는 것은 방사능 X선 연구와 또 노벨상 수상이 서로 같이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자면 이 엑스레이를 처음 발견한 렌트겐, 빌헬름 렌트겐이 노벨 물리학상 1호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엑스레이 NaCl 격자가 클로라이드와 소디움 아연이 서로 이렇게 교차돼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레티스 타입의 소디움 클로라이드 결정을 구한 것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우습게 들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뭐 굉장히 우스운 연구지만 그 옛날에는 매우 참 오랜 시간이 걸린 연구였죠. 그리고 나서 엔자임을 발견하고 우리가 단백질 구조를 발견하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DNA 이중나선, 왓슨 앤 크릭, 더블 스트랜드 DNA 이런 것들의 구조, 그 다음에 마이오글로빈, 히모글로빈, 도로시 호치킨의 바이타민 B12 구조 같은 것이 다 엑스레이에 의해서 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엑스레이 구조 연구일 뿐만 아니라 노벨상을 수상한 쾌거를 올렸고요. 89년 이후로는 또 멤브레인 프로틴들이 있습니다. 막의 멤브레인에 있는 단백질의 구조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GPCR 같은 것이 있는데 현재 인류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약의 한 40%는 이 GPCR을 타겟으로 하는 약입니다. 그만큼 멤브레인 프로틴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멤브레인 단백질들을 푸른 그런 것도 또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방사능 가속기 활용은 우선 첫 번째, 이 가속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엑센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타겟 샘플을 크리스탈라이즈 시켜야 돼요. 결정화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 결정을 만드는데 보통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 과학 캠프에 가면 소듐 클로라이드, 소금의 결정을 만들어 본 적이 없나요? 그래서 이 소듐 클로라이드 같은 용액을 포화 용액을 만든 다음에 베란다에다가 구멍 약간 뚫어 놓고 놔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보면 벽을 따라서 이쁜 결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단백질도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만듭니다. 여기 보이는 그 단백질 결정은 긴 니들 타입의 단백질 결정인데 이들의 크기는 실질적으로 여기 손이 있죠? 손으로 이렇게 이런 룹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탁 크리스탈을 따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치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는 것과 같다고 해서 보통 피싱 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속기에서 엑스레이에다가 이러한 그 크리스탈을 올려놓으면 이러한 멋진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 이미지를 얻게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얻게 되면 이것을 수학적인 캘큘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렉트론 덴시티 맵을 얻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일렉트론 덴시티 맵에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단백질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얻는 건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구조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헤마글루틴이라고 하는 표면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 단백질에 우리가 개발하는 신약을 갖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소위 드럭이 결합된 컴플렉스 폼하고 드럭이 아직 바운드되지 않은 프리 폼을 우리가 같이 비교를 하면 드럭이 어디 바인딩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드럭을 어떻게 더 임프루먼트해서 실제로 커머셜라이즈, 즉 상용화시킬 수 있는 드럭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방사능 가속기의 설비의 분포 현황을 보면 대략 한 40개 정도의 설비가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특히 그 우리나라는 여기 보이는 것 같이 PAL이라고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러한 그 포항 가속기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고요. 거기서 많은 물리학, 생물, 화학, 반도체, 그다음에 재료공학 이러한 각종 그 기초과학 연구를 여기서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러한 방사능 가속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유전자 레이저라고 하는 엑스레이 프리 일렉트론 레이저를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엑스레이 프리 일렉트론 레이저는 현재 방사능 가속기와는 달리 원형이 아니라 직선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에 있는 LCLS라고 해서 엑스펠 설비를 얘기하는데 대략 이 길이가 한 1km 정도 됩니다. 이 1km 내에서 일렉트론을 빛의 속도로 쏜 다음에 이 일렉트론의 소위 그 코히어런스를 이용을 해서 현재 4세대 가속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무려 10억 배가 더 밝은
그러한 빛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그런 엑스레이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옆에 있는 슬랙의 LCLS1과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사클라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포항 방사능 가속기 옆에 펠 엑스펠, 즉 4세대 가속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러피안 엑스펠, 그 다음에 스위스 엑스펠이 있어서 전 세계에서 오직 5군데만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로 많은 그 기초과학자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10기가 일렉트론 볼트에 60Hz 대략 한 1옹스트롬, 1옹스트롬이 0.1나노미터거든요. 굉장히 좋은 빛을 우리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이제 펠 엑스펠을 위에서 그 상공에서 찍은 그러한 뷰를 나타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대략 한 1km 정도 되고요. 저희들은 여기서 일렉트론을 쏴서 빛의 속도로 쏴서 엑스레이가 여기서 오면 저희들 실험은 여기서 보통 하게 됩니다. 실제 이 프리 일렉트론 레이저의 그 어떻게 해서 이것이 그렇게 강한 하이 브라이트니스 엑스레이를 만들어내는지는 셀프 앰플리파이드 스판테니어스 이미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SESI라고 부릅니다. 이 SESI 모드로 굉장히 강한 엑스레이가 나오거든요. 방사능 가속기에서도 우리가 일렉트론을 빛의 속도로 쏴주고 대신에 방사능 가속기에서는 강한 자석을 넣어서 이렇게 원형으로 돌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원형으로 돌리지 않고 직선으로 그대로 쏩니다. 그러면 일렉트론의 번치로 날아오게 되죠. 이 번치로 날아오게 될 때 이러한 언듈레이터를 아주 오랜 길이로 쌓아 놓으면 언듈레이터라는 게 큰 자석을 갖다가 극성 방향을 서로 바꿔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면서 일렉트론이 춤을 추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그때 춤을 추면서 얘가 약간의 빛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 빛이 앞에 가는 일렉트론과 뒤에 오는 일렉트론하고 서로 마주쳐서 소위 마이크로 번치라고 하는 소위 번치를 잘게 쪼개서 얘네들이 다시 마이크로 번치로 나눠지는 그런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 소위 이와 같은 이런 마이크로 번치를 갖게 되죠. 이 마이크로 번치가 소위 서로 간에 코오디네이션이 돼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엑스레이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이 마이크로 번치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총 길이가 바로 이 그 엑스레이, 프리 일렉트론 레이저 엑스레이의 펄스의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femtosecond 레인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방사능 가속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엑스레이를 얻으면 우리가 보통 한 1초 정도 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아무리 쏴봐도 0.01초 이내로는 펄스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이 프리 일렉트론 레이저에서는 엑스레이가 10의 마이너스 15승 초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10의 마이너스 15승 세컨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짧겠죠? 엄청 짧은 엑스레이가 지금 그 펠엑스펠 포항에서는 60번 나오는 1초에 빵빵빵빵빵빵빵빵 이런 타임으로. 그것이 10의 마이너스 15승 세컨드로 엑스레이가 빵빵빵빵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포커싱은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마이크로 번치의 전체 이 크로스 섹션이 포커싱이 되는데 현재 펠엑스펠의 경우에는 대략 한 1에서 5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굉장히 마이크로 포커스된 그런 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림은 엑스레이 튜브에서 10의 한 7승 포톤이 1초에 나온다면 지금 3, 4세대 방사능 가속기는 10의 22승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프리 일렉트론 레이저의 경우는 엑스레이가 무려 10의 33승 포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강한 그 하이 브라이트니스 엑스레이가 그것도 매우 짧은 시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과학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우선 왼쪽에서는 엑스레이가 이렇게 조금 아까 제가 설명드린 세시 모드로 굉장히 강력한 엑스레이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죠? 아주 짧은 femtoseconds로 오는 거죠. 그리고 이 femtoseconds로 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단백질 크리스탈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흘려내립니다. 가속기에서는 제가 아까 설명을 어떻게 했죠? 피싱 아웃 한다 그랬죠. 크리스탈을 내가 떠서 이거를 엑스레이가 나오는데 올려놓고 1초간 찍는 겁니다. 뚜 하고 찍거든요. 1초면 뚜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손으로 피싱 아웃 한 다음에 올려놓고 찍을 만한 시간이 안 되잖아요. 왜? 10의 마이너스 15승 세컨드에서 나오는데 내가 이걸 손을 갖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더라도 벌써 2, 3초가 걸리니까. 그래서 아예 샘플을 크리스탈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려내려요.
흘려내리면서 얘가 빵빵빵빵 쏠 때마다 맞고 지나가고 맞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여기 보는 것처럼 이건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인데 diffraction before destruction이라고 하는 모드로 우리가 데이터를 얻게 된다. 즉 워낙 빠른 엑스레이가 오니까 크리스탈이 지나가면서 딱 맞는 순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엑스레이 디프렉션을 나타내고 그러고 이것이 워낙 강력한 빛이니까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얘는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얻고 그 다음에 크리스탈은 깨져버리는 이것을 우리가 diffraction before destruc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술의 한 가지 또 다른 진보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레이저를 쏘게 됩니다. 그 레이저를 쏘는 주된 이유는 이러한 짧은 찰나의 빛을 우리가 얻게 되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여러분 왜 중고등학교나 이런 그 대학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그 단백질 구조 그림이 요새는 많이 나오잖아요. 뭐 마이오글로빈, 히모글로빈, 뭐 단백질 구조가 다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런 구조는 내가 만일 이렇게 움직이면서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이 나를 스냅샷을 한번 찍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김경현이를 찍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나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를 알려면 나를 24시간 동안 스냅샷을 찍어서 내가 하루에 무슨 일을 하는지를 봐야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의 스태틱, 즉 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그런 엑스레이 펄스를 갖게 되면 단백질의 다이내믹스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동적 연구라고 합니다. 근데 특히 이 동적 연구를 위한다면 내가 반응을 트리거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트리거링을 시킬 수 있는 툴이 이 세상엔 근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레이저예요. 그래서 레이저를 가지고 지나가는 크리스탈에다가 쏴서 얘를 반응을 이니시에이션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쏴서 데이터를 얻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펌프 프로브라 그러는데 약간 어려운 뭐 단어는 쉬운데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이저를 우리가 활용하게 된 이유도 이 세 분의 위대한 노벨상 수상자들이 소위 Chirped Pulse Amplification이라 해서 CPA 기술을 개발해서 레이저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이라는 게 여러 사람의 과학자들의 그러한 기술 개발된 기술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탈을 이렇게 흘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사능 가속기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작은 크리스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마이크로 포커스드 빔으로 오고 또 맞으면 그 자리에서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의 크리스탈이 필요로 하고 더 적은 작은 크기의 크리스탈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이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작은 크리스탈을 만들고 현재 이것이 우리가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크리스탈입니다. 굉장히 이쁘죠? 이게 바이러스 프로틴 크리스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크기가 대략 한 0.040mm라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것은 크기가 4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같이 샘플을 올린 다음에 엑스레이가 여기서 지나가면 글로 이렇게 흘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는 계속 쏴서 맞추는 거기도 하고요. 또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혼자는 실험을 이런 걸 잘 못하고 거대 시설이기 때문에 국제 협력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협력 연구를 한동안 해왔던 ASU,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는 소위 크리스토퍼 큐피츠라고 하는 이 대학원생이죠, 이 당시. 지금은 뭐 박사가 돼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레이저를 쏴서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잘 아는 광합성을 한번 생각해 봐요. 광합성에는 빛을 받아가지고 액티베이션 되잖아요. 근데 그런 단백질을 빛을 미리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을 암실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탈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또 이런 일들을 이렇게 암실에 들어가서 또 미드나이트 이 고글을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실험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나 이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남들도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이건 사실을 여러분은 아마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 참 큰 행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엑스펠을 사용하기 위해서 미국 LCLS를 가서 제 연구원들 다 데리고 가서 같이 실험했던 장소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일로 엑스레이가 오는 겁니다.
엑스레이가 1km 전방에서부터 쏴서 코히어런트를 얻어 세시 모드를 해가지고 10에 33승이나 되는 포톤을 그냥 마구 쏴대는 거거든요. 그게 일로 쭉 오면 우리는 샘플을 일로 올라가서 이 위에다 샘플을 위에서부터 떨어뜨리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대신에 엑스레이가 오니까 위험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소위 이게 문인데 이게 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닫고 난 다음에 소위 이런 허치, 소위 옆에 있는 컨트롤룸에 가서 컴퓨터로 다 이것을 그 동작을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샘플이 나오고 있는 걸 보이고 있어요. 이게 프로틴 크리스탈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고요. 이게 좀 더 가까이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엑스레이를 맞추면 여기 보이는 것 같이 조금 내가 아까 본 것처럼 엑스레이 디프랙션 패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또 다시 분석해서 이들의 뭐 소위 스페이스 그룹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진은 현재 페덱스페를 가서 저희들이 다뤘을 때 사진입니다. 여기도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가서 이 체인버에다가 헬륨 가스를 넣고 헬륨 가스를 넣는 이유는 이 공기가 있으면 이게 그 스캐터링이 일어나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기 같은 것이 있으면 엑스레이 같은 것이 지나갈 때 공기에 의해서 스캐터링이 일어나면 아무래도 데이터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진공을 만들거나 아니면 헬륨 가스를 넣어가지고 클리어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이것이 현재 펠엑스펠의 컨트롤룸입니다. 이게 일종의 허치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그 컴퓨터로 거의 대부분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습은 국제협력 연구로 저희들이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는 팀하고 또 유럽에 있는 DG에 있는 그 유럽에 있는 헨리 챗만 그룹,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는 페트라 프롬, 그 다음에 이들 그룹이랑 같이 협력 연구를 해서 이러한 그 리서치 컨소시엄에 저희들이 그 도움을 얻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단백질 결정 엑스레이 패턴을 얻는 거죠. 거의 비슷하죠? 작은 크리스탈이지만 그렇게 짧은 순간에 찍었어도 이렇게 방사능 가속기에서 얻는 그런 패터닝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이고요. 근데 이제 더 더 어려운 점은 뭐냐면 방사능 가속기는 우리가 이렇게 피싱아웃해서 올려놓고 찍으면 1초간 360도를 돌려서 찍으면 한 360장 정도 얻거든요. 근데 이런 데 가서 크리스탈 흘리면서 1초에 60번을 계속 찍게 되면 하루 종일 얻으면 거의 한 10테라는 좀 너무 과장되고요. 저희들이 한 3, 4일 정도 얻으면 10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평균 PC에 있는 데이터가 아마 요즘 좋은 PC 사면은 아마 500기가바이트 정도 메모리를 가질 거예요. 그렇죠? 하드가. 근데 이걸 1테라바이트만 해도 상당히 큰 거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정도 우리가 이런 데서 데이터를 얻으면 10테라바이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내가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데이터 컬렉션하고 난 다음에 이들을 프로세싱하고 이들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매스메리컬 캘큘레이션을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받아오면 거의 한 수십만 장은 찍는 것 같아요. 수십만 장. 거의 한 100만 장 찍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을 갖다 프로세싱 해야 되니까 하루 이틀 정도, 4월 정도 해갖고 오면 실험실 돌아와서 거의 한 몇 달은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것 같아요. 컴퓨터로.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 대전에 키스티라고 해서 그 슈퍼컴퓨터 그 연구소가 있잖아요. 키스티랑 연결을 해서 돌리는 그 프로그램을 러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이 테라바이트 데이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자밀도, 소위 일렉트론 덴시티 맵을 얻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모델링을 하면 우리가 진정 그 단백질의 모습을 원 스냅샷, 그 다음에 another time의 또 스냅샷, 또 another time의 스냅샷을 찍으면 우리가 이렇게 무브먼트 혹은 구조의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가속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신약이나 현재 우리가 사르스코비 같은 경우는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과 백신이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신약 개발은 보통 일반적으로 크게 4가지 페이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페이스. 이것은 신약뿐만 아니라 백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페이스, 그 다음에 프리클리니컬을 우리가 전임상이라고 그러고요. 그
그 다음에 클리니컬,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FDA 승인을 받으면 리뷰 프로세스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3phase의 모든 것을 걸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 있냐면 각 페이스마다 걸리는 이게 시간인데, 기간인데 이게 연단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10년에서 한 15년 정도 걸리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백신을 개발하는데 10개월 걸렸죠. 거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신약을 현재 코로나를 제외하고 다른 백신이나 다른 드럭, 신약은 다 10년에서 15년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에는 이머전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된 거죠.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들 석세스 레이트는 처음에 한 10,000개 정도 이거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 드럭이나 이 백신은. 그러면 그 10,000개 중에서 실제로 상용화돼서 신약으로 개발되는 건 오직 1개 정도. 그러니까 그 성공률이 0.01%에 불과한 거죠. 그만큼 신약 개발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탑 10 드럭이 지금 보는 바와 같은 이런 드럭입니다. 이게 2019년 통계죠. 이게 아마 2020년과 2021년 통계로 바뀌게 되면 이것이 아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관련된 것이 이 상위권을 차지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거고요. 제가 강조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상위 10개 제일 많이 팔리는, 전 세계 제일 많이 팔리는 드럭 중에서 2개를 제외하고는 다 단백질 약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단백질 약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이러한 단백질 약으로 세상은 바뀔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드럭과 단백질 약의 차이가 뭔가?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드럭을 케미컬 드럭, 그 다음에 단백질 약을 바이올로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분자량이 크죠. 그리고 드럭과 바이올로직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드럭은 우리가 그냥 합성하거든요. 합성을 해서 그러한 그 퀄리티 컨트롤 하는 것이 의외로 바이올로직스보다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올로직이라고 하는 단백질 드럭은 우리가 세포에서 발현해서 정제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매우 헤테로지니였어요. 그 안에. 그리고 그래서 모디피케이션도 또 때로는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바이올로직스는 QC, 즉 퀄리티 컨트롤이 제법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바이올로직스를 개발하는데도 신약 개발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릴 것은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아까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프리클리니컬 페이스, 그 다음에 클리니컬 페이스에서 우리가 한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제가 혼자 드럭을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생물학자도 들어가고 또 독성학자, 그 다음에 또 메디시널 케미스트, 이게 유기학자죠. 유기화학자, 그 다음에 제약 동력학자,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메디컬 어드바이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여해서 드럭을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하는 일은 바로 드럭 디스커버리에 관련된 일을 주로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질병 개념의 변화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려면,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드럭 디스커버리, 가속기와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드럭과 백신을 디스커버리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감염병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질병 개념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오는 것은 마이크로비다, 미생물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도 미신이 있었고 서양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이 우리에게 질병을 준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한 마이크로브가 질병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몸에 유전자가 잘못돼도 질병이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1935년 이후로 소위 몰레큘러 디지즈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의과학 혹은 뭐 분자의과학이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스탠리 프루스티너라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컨셉트를 제시했죠. 우리 몸에서 유전자도 다 괜찮은데 뭐가 달라지냐면, 내가 유전자도 다 정상인데 거기서 나오는 단백질들이 이상하게 리사이클이 안 되고 계속 내 몸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매드카우 디지즈, 즉 그 광우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아무리 유전자가 정상적이어도 발현되는 단백질이 잘못돼도 병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은 질병 개념에 있어서 큰 변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우리가 노인 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병이 더 많아질 거라고 보고요. 루이 파스테르는 노벨상이 제정되기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노벨상을 못 받았지만 이 두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바이러스 감염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팬데믹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그 팬데믹 중에서도 가장 큰 팬데믹의 하나가 이 1918년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18년에 H1N1이라고 하는 인플루엔자에 의한 감염병입니다. 이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아마도 4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죽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보다 더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혹자는 세계 1차 대전의 전쟁에 의해서 죽은 사망자보다 이 인플루엔자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HIV, 즉 에이즈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2월 달 건데 지난 4월 달에 그 죽은 사망자 수가 지금 2.900만 명이 290만 명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 사망자 수로 본다면 뭐 이 두 가지에 비해서 약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러한 치료 기술 수준이 많이 발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것은 정말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H1N1의 팬데믹, 그다음에 스몰팍스, 천연두, 그다음에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 지금 가속기를 이용한 이러한 우리가 다루는 것들은 소위 구조를 우리가 규명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신약을 개발하는 그리고 백신을 개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Structure Based Vaccinology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성공 사례는 딱 두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조 기반 드럭 디스커버리는 HIV 프로티에이스 이니비터가 가장 이 드럭 디벨롭먼트에서는 성공적인 그런 사례로 꼽힙니다. HIV가 맨 처음에 발견된 것은 1981년도입니다. 이때 HIV 바이러스에 의해서 뉴욕하고 샌프란시스코에 동성 연애자들 사이에 이러한 큰 감염병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HIV 바이러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들의 게놈의 서열을 확보한 것이 대략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HIV가 약한 그런 단백질 엔자임을 저해할 수 있는 드럭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HIV 프로티에이스의 구조를 규명하는 데 대략 한 8, 9년이 걸리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1995년도 거의 한 15년이 돼서 첫 번째 HIV 드럭이 나오게 됩니다. 이 드럭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에이즈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약이 있음으로 해서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좋은 약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도 이런 항바이러스가 여러 가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기반 탐색을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드럭을 가지고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에다 이런 드럭을 넣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다른지 결합을 이용해서 드럭을 더욱더 개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런 HIV 드럭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을 보고 현재 HIV 드럭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무려 한 30가지 이상의 HIV 드럭이 개발이 돼서 에이즈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 필요 없는 소위 멀티플 세러피라고 해서 하트라고 하는 이런 삼중요법을 사용하고 있죠. 이 삼중요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드럭을 한 개 먹으면 이 바이러스는 변이를 잘하거든요. 변이를 잘하기 때문에 바로 이스케이프를 해서 리지스턴스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삼중을 하게 되면 이게 리지스턴스가 일어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10의 마이너스 5승의 확률을 가지고 일어난다면 10의 마이너스 5승에 10의 마이너스 5승에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15승의 확률을 가지고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것은 매우 유망한 그런 다중요법을 갖게 됩니다. 성공 사례 2는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성공 사례 3은 백신 디스커버리입니다. 이것은 현재 SARS-CoV-2
백신으로 만들어진 mRNA 백신과 파이저 바이오엔텍하고 모데르나. 이건 여러분 요즘 뭐 신문에나 여러 온라인 매체로 많이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DNA 백신이 J&J,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지금 다 만들어내고 있죠. 백신을 개발하는데 예전에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아마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백신을 개발하는데 1880년도부터 1990년도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장티푸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뇌수막염, 메닌자이티스, 그 다음에 우핑커프, 백일해, 그 다음에 폴리오, 멈스. 이게 우리나라 옛날 할머니들은 볼골이라 그러던 겁니다. 여기 막 퉁퉁 붓는 거. 그 다음에 미즐스, 홍역, 그 다음에 헤파타이티스. 이거 보시면 대략 한 15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백신이나 드러그 디벨롭먼트한테 그만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사르스코비는 딱 10개월 걸렸잖아요. 그죠? 여기 보는 것처럼 처음에 사르스코비2 지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백신이 만들어지기까지 딱 10개월밖에 안 걸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기술의 발전입니다. 코비드 19 백신을 개발하는데 DNA, RNA 백신도 있지만 바이럴 벡터 백신도 있고 리커미넌트 프로틴 백신도 있고 또 나노파티클 여러 가지 VLP가 있는데 이들 모두 다양한 모드가 현재 개발이 완료됐고 더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백신은 많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이 디스턴싱하고 30초간 핸드워싱 꼭 지키면 괜찮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에이즈 바이러스 성공 사례 넘버1과 이번에 사르스코비2 바이러스 백신이 개발된 성공 사례 3 이걸 비교해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여기 보면 1981년도에 HIV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드러그 디벨롭먼트한테 15년 걸렸잖아요. 근데 사르스코비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에 처음 출현이 돼서 게놈 서열이 알려진 것이 1월 말이고 그 다음에 스파이크 스트럭처가 밝혀진 것이 2월입니다. 한 달 만에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임상 1, 2, 3을 갖다가 무려 8개월 안에 다 끝내버렸어요. 8개월이 아니고 그냥 한 10개월 만에 다 끝내버렸죠. 그래서 백신이 여기 이것은 이제 모데르나 백신 그 약병인데 이런 것처럼 여기는 15년이 걸리는데 이건 불과 1개월 이내에 다 걸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입니다. 그만큼 현재 과학 기술력은 엄청스럽게 발전을 해왔다는 걸 여러분이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빨리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여기 나오는 EUA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도 갖고 있습니다. EUA를. 이게 뭐냐면 Emergency Authorization이라는 거예요. Emergency Use Authorization이라고 해서 이런 팬데믹과 같은 상황일 때는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FDA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이게 급박한 상황이니까 그럴 때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여기 보면 페이스 1, 2, 3 임상 1, 2, 3을 그대로 임상이 1이 지나갈 때 2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가 어느 정도 세이프티가 인식이 그 결과가 나오면 중간에 3을 벌써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상이 완성이 돼서 결과를 다 분석하고 나서 FDA에 보고를 하면 FDA가 잘 나왔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상을 갈 준비에 샘플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일상이 지나갈 때 세이프티와 에피커시가 나오면 FDA에서 너희들 괜찮아. 미리 만들어놔. 그럼 여기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1년 안에 빠른 속도로 한 거죠. 근데 이슈는 지금 현재 베리언트가 출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것 같이 B117, 그 다음에 B131, 그 다음에 P1과 같은 베리언트가 나오고 있고 각각 다 바이러스가 17 뮤테이션, 21, 17 뮤테이션으로 뮤테이션이 잘 일어납니다. 여전히. 그러나 인플루엔자보다는 덜 일어나지만 그래서 이런 베리언트들이 나오면 문제가 어디냐면 백신으로 우리가 개발한 것이 이런 베리언트들을 잡아내지 못하는 거죠. 현재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베리언트들은 뉴트럴라이징 엔티바디에 대해서 반응을 한 60% 정도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이 지금 점점 많아지죠. 미국 같은 경우는 1억 명을 넘어섰거든요. 백신 맞은 사람들이. 그러면 백신을 맞은 사람들한테서 이 바이러스가 또 베리언트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백신 리지스턴스 베리언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각자 조심해서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지막으로 우리 실험실에서는 이러한 베리언트가 나올 때마다 mRNA 만들어가지고 매번 우리가 백신 맞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유니버설 백신을 만들면 한 번 맞아서 그 다음에 베리언트가 나와도 괜찮은 그러한 백신을 저희 실험실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실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다양한 이제까지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의 RBD를 다 따다가 한꺼번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단백질 컴플렉스, 소위 멀티베일런트 프로틴 베이스드 백신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유니버설 백신을 만들면 여러분들도 한 번 맞아서 오랫동안 어떤 베리언트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백신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제 최종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러한 그 연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연구는 항상 공동으로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친구와 경쟁도 중요하지만 같이 팀 플레이를 하고 같이 논의하고 선생님과 같이 팀을 만들어서 그런 걸 이끄는 걸 배우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자꾸 개발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은 덕성여대 천연물 연구실에 또 정미숙 교수님과 또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벨기에 겐트 유니버시티의 사비어 살렌스라고 하는 교수님하고 또 같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슬랙에 있는 아이나 코엔 박사 또 제니퍼 위어만 그 박사와 같이 이렇게 공동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 같이 기술을 배우고 또 경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또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가속기와 바이러스에 대해서 특히 요즘 SARS-CoV-2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을 텐데 그러한 그 드럭 혹은 백신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과학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을 해주신 김병현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올라온 질문이 3개가 있는데요. 이 3가지를 박 교수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단백질 백신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나요? 그리고 단백질 백신보다는 RNA로 만든 백신이 더 잘 만들어질 것 같은데 단백질 백신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앞으로 과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한 사람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코비드-19 백신은요. DNA 백신도 지금 현재 J&J가 DNA 백신, 아스트라제니카도 DNA 백신이고요. 그 다음에 RNA 백신도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 보는 프로틴 서브유니트, VLP 이게 다 단백질 백신이에요. 각각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RNA 백신이 그 DNA 백신을 지금 제일 먼저 만드는 주된 이유는 미국의 그 NIH에 있는 그 팀이 이 mRNA 기술로 가장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런 inactivated 바이러스나 weakened 바이러스를 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든 이유는 짧은 시간에 빨리 해서 팬데믹을 끝내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졌고 대신에 RNA 바이러스는 매우 단점이 어떤 게 있냐면 마이너스 70도, 80도에 보관을 해야 된다는 딜리버리 문제에 큰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향후도 계속 할 수 있으려면 딜리버리가 쉬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J&J 백신이나 J&J,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니카 백신을 환영한 이유가 한 가지예요. 뭐냐면 DNA 백신은 마이너스 80도, 70도에 보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저온에만 보관해야 되니까, 해도 되니까 얼마나 편해.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그대로 우리한테 인젝션 하면 되니까. 그 프로틴 서브유니트 백신은 세이프티가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걸로 알려져 있고, 이뮤노제니시티 좋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인액티베이티드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노캠인가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프로틴 서브유니트 백신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21년도, 금년도에 RNA, DNA 백신 이후로 서브유니트, 그 다음에 리커미넌트 프로틴 인액티베이티드 백신이 줄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타미플루도 방사각 가속기를 통해 개발되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학생인데요. 원래 성공사례 2에서 내가 다루려고 했던 것이 바로 타미플루입니다. 이것도 성공사례에 속합니다. 이 가속기, 이것도 가속기에 의해서 도움이 됐는데요. 이 타미플루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드럭,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우리가 이것을 복용을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드럭이 자기가 작동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드럭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에 바인딩을 해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즉 타겟은 단백질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 안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유니크한 단백질이 25,00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단백질 중에 한 개라도 잘못되면 우리가 치명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약해지는 거거든요. 건강상. 그래서 그 단백질을 살리는 방법이 드럭을 우리가 복용하는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드럭이 단백질을 타겟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타미플루는 바이러스 단백질 중에 인플루엔자의 유라미데이스라고 하는 이런 꼭 프로펠러 같이 생겼죠. 바람개비 이렇게 우리가 들고 다닐 때 여기에 이제 이 타미플루가 여기에 딱 하고 바인딩을 해요. 그러면 바이러스 표면에 이 뉴라미데이스라고 하는 엔자임이 있는데 타미플루가 이게 딱 바인딩을 해서 그 다음에 얘를 딱 막아버리면 바이러스가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딱 내가 이렇게 손으로 해야 돼. 손을 갖다가 벙어리 장갑을 이렇게 끼워주는 격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바이러스가 근절되는. 근데 타미플루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엔티바이럴 에이전트, 그 항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에 인펙션 되면 초기 바이리미아 피리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리미아 이후에 인플러메이션, 그 다음에 우리 그 이뮨 작용하는 그런 그 페이스가 각각 있는데 이 타미플루는 엔티바이럴 에이전트, 즉 항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초기 48시간에 복용을 해야 돼요. symptom onset. 그러니까 내가 아프기 시작해서 48시간 이내에 빨리 복용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은 이 구조를 가속기를 가지고 규명을 했고 그 규명을 한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안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 돌아가서 이 타미플루와 같은 비슷한 또 렐렌자라고 하는 드럭이 있거든요. 그것을 개발하는데 이게 성공 사례에 이 성공 사례에 많이 소개가 되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현재 5세기 가속기도 연구되고 있나요? 연구되고 있다면 어떤 방식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벌써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그 예측 능력인데요. 저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것인데 아까 제가 여기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를 얘기했죠.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더 안 넘어가는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세대 가속기, 2세대 가속기, 3세대 가속기, 4세대 가속기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4세대 가속기는 울트라 로우 이미턴스 싱크로트론 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3세대라고 그랬잖아요. 포항 가속기가. 4세대 가속기는 마크 4라고 그래서 스웨덴에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ESRF2라고 해서 프랑스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두 군데가 더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4세대 가속기를 또 짓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났던 충북 오창에 지금 4세대 가속기를 짓기 위해서 예산이 다 뽑혀져 있어요. 거의 지금 한 1조 이상의 돈을 끌어모았고 그래서 오창에 이것을 지으면 대략 한 얼마나 빨리 완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4세대, 아마 이게 4.5세대 가속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5세대 가속기는 있느냐? 그거는 이제 또 4세대 다음에 5세대는 나오겠죠. 더 로우, 울트라, 슈퍼 울트라 로우 이미턴스라면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프리 일렉트론 레이저가 사실은 1, 2, 3, 4세대를 능가하는 그러한 차세대 가속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프리 일렉트론 레이저, 즉 엑스펠 설비가 앞으로 5세대, 6세대, 7세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